38의 거리 특강 포스터를 보고 그러니까 핵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근데 왜 세상을 말한다라고 했을까 좀 궁금해서 사실 좀 컨닝을 좀 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서 이제 요런 동영상 아이가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살짝 봤는데 정말 핵 문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해 주실 것 같고요. 좀 많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힘찬 박수로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이시죠? 예, 김현우 동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안 지루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명강사가 아닌 걸 아는 사람 부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관없고요. 알아야 타락을 하는데 이 신문 TV에 잘 안 나오니까는 모르는 거거든요. 나오면 아는데. 근데 알아야지 데모를 나오는데 반핵 데모, 탈핵 데모도 우리 노동동지들이 조금 덜 아셔갖고 안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다음에 데모 같이 하자 그런 거고요. 일단 각설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제일 최근에는 그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에서 강의를 했던 그거로 약간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 같으세요? 이거. 네? 크게. 예? 타이어. 타이어로 왜 굴리고 가지, 얘가? 물통입니다. 이게 제품명은 큐드럼, 알파벳 Q자처럼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통인데 물이 한 20리터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그 다음에 줄이 있으니까 이게 돌돌돌돌 굴려갈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한 물건이냐면은 이 아프리카 이런 데에 사는 데랑 식수원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떻게 했죠? 물동이나 물기계. 근데 누가 날랐죠? 다 그 여성이나 아이들이 날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갖고 가다가 깨지기도 하고 막 잉 울고 이럴 때 있죠. 근데 이 간단한 물건이지만 이것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겠죠. 예. 근데 뭐 이거를 만들고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겠죠. 이게 간단해요. 요건 무슨 물건 같으세요? 휴대용 정수기. 예, 이것도 물은 있어도 박테리아로 오염되어 있고 이런 데가 이렇게 그 숯 같은 그 필터가 들어있어서 이제 깨끗하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다지 큰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그 나머지 10%를 위한 디자인이 있었겠죠? 그것은 아마 돈이 많이 들거나 연구 개발하고 보급에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거나 뭔가 여하튼 나쁜 걸 거예요. 적정하지 않은 기술이겠죠? 예, 그것은 뒤에 제가 얘기할 위험한 기술, 거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상상력이 이렇게 배그네트 안개 포집기입니다. 이것도 식수가 주변에 없는 데서 안개가 막 밤에 이렇게 끼다가 이제 이 얇은 이 망사 같은 천에 맺혀서 이제 물통으로 쭉 받아집니다. 이거 깨끗한 물인 거예요. 요것은 태양열 조리기. 이걸로 음식을 합니다. 이게 독일의 셰플러라는 박사가 이것을 개발했으니까 이런 그 빛을 이렇게 모은 거죠. 빛을 열로 바꾸는 건데 그 위성 안테나처럼. 근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태양을 추적을 해야 돼요. 위치를 잘 추적을 해야지 가장 열이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동력 없이 물통만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추적하는 것을 셰플러 박사가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땄어요. 대신에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아프리카와 인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인도에 있는 한 병원인데 200인분의 식사를 이걸로만 다 조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적정 기술인데요.
사고가 나도 위험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도 적정 기술하고 가까운 건데 그렇지 사고가 나도 별게 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풍력단지가 있어요. 몇 군데. 거기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돌면 불이 납니다. 이게. 물론 그 안전장치가 좀 있겠죠. 그리고 불을 끄러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한 50m 넘거든요. 파워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 소방차 크레인도 못 닿으니까 그냥 닷하게 둘 수밖에 없었는데 못 끈다는 거는 문제 같지만 더 이상 번질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재생에너지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겠죠. 아, 이거 그 송청규 동지 가수 송인데요. 이 물건은 자전거 발전기 얘기하시니까 이제 고물 자전거를 이제 뒷바퀴를 드러내고 이제 발전기를 연결을 하는 거죠. 막 돌리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간이 집회용으로 만들어 보급을 할 생각을 진짜 몇 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이 집회 때는 사실 조명하고 음향 정도인데 그렇게 큰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접는 헬스 자전거를 딱 개조를 해서 승용차 뒷트렁크에 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실용화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일 바빠가지고 근데 여튼 이 정도 집회도 자전거 발전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좋은 거는 연사한테 돌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내용도 없는 거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직접 돌리면서 이제 발언하시라고. 저한테 뭐 줄을 서세요. 그래갖고 줄을 서면서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 집회를 계속 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게 빔 프로젝터 때문에 그래요. 빔 프로젝터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모터를 쓰는 거는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요거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축전기를 달면 안 돌리고 있어도 이게 한동안 사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 괜찮겠죠? 간이 접이식 이렇게 해갖고 간이 집회 때 쓰면은. 네. 이제까지 적정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소수를 위한 거대한 또는 위험한 기술. 대표적인 게 바로 핵발전인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아시죠? 심슨 가족. 이 애니메이션이 70년대부터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이 극의 배경 자체가 스프링필드라는 마을인데 핵발전소가 하나 딱 가운데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마을이 움직이고 이 바트 심슨이 직접 핵발전소에서 안전 담당 노동자죠.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유럽 몇 나라에서는 이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몇 개를 방영을 못하게 했대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준다고. 그만큼 이 심슨 가족의 많은 일화들이 뭔가 부주의에서 뭐 사고가 나든지 플루토늄을 빼돌린다든지 부정부패가 연루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만화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이라는 거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관리와 통제를 필요로 해요. 사고가 나면은 노동자 책임인가 하는 거죠. 실제로 심슨은 굉장히 게으른 노동자죠. 맥주와 도너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 고리 1호기,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핵발전소가 고리 1호기죠. 부산에. 고리 1호기가 들어가는 배관이 170km고요. 전기선이 1700km입니다. 이게 30년이 넘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다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1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사고 확률이. 핵발전소 사고가 날 확률은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100만 분의 1. 즉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사고는 절대로 안 난다. 걱정 말아라. 라는 거죠. 근데 이 100만 분의 1은 정말 100만 분의 1이에요. 노심미 설계상 사고가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설계대로 설계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은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됐을 때 부실 시공과 줄속 시공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연료랑 부품하고 보충물 같은 것들이 조달이 됐을 때, 매뉴얼대로 운전을 잘하고 관리를 했을 때,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매뉴얼이나 설계상에 없는 일이 안 벌어졌을 때, 테러나 전쟁도 없었을 때, 국가부도 사태 같은 게 없었을 때, 100만 분의 1이 실현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핵발전이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50몇 년 됐어요. 상업 발전을 한 게.
세계에 만들어져서 가동된 핵발전소가 몇 개라고 알고 계세요? 진품명품. 대충 한번 찍어야지 얘기를 하죠. 만 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들어봅시다. 만보다 많다 손 들어보세요. 와, 만보다 적다. 적다 한 분. 440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핵발전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44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멜트다운이라고, 즉 회결료가 노심하고 같이 녹아내리는 거를 멜트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심각한 사고인데, 멜트다운이 일어난 게 6기가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었고, 소련의 구스론의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는 1, 2, 3, 4, 5기가 다 이제 녹아내렸잖아요. 6개예요. 440분의 6이에요, 확률이. 그럼 100만 분의 1 확률은 어디로 갔죠? 아무 의미가 없는 확률이죠. 실제로 10년에 한 번 이상 멜트다운에 이르는 사람이 상하고 후유증을 남기는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원리가 이런데 노동자 책임이라고 하면 웃기겠죠. 그러니까 핵발전이 왜 이렇게 거대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핵발전의 원리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라늄 235라는 동위 원소가 있죠. 자연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0.7% 뭐 이런 것들을 모읍니다. 2, 3% 정도로 모아서 이 중성자를 땅 때리게 해서 분열을 시켜요. 여러분, 원자라는 게 왜 원자죠? 아톰, 우주소년 아톰. 더 이상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원래 원자라고 한 거예요. 고대에 데모크리토스였나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세상에는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있을 거다. 그걸 원자라고 하자 했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원자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근데 쪼개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19세기 말에 원자도 쪼개진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 쪼개질 게 이기적으로 확 쪼개지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예.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중성자가 옆에 또 또 때리고 해갖고서는 연쇄 반응을 합니다. 이걸 임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진 그 바로 그 핵폭탄인데, 폭탄은 폭탄이잖아요. 폭탄은 폭탄이죠.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천천히 분열시키게 하는 겁니다. 감속제라는 걸 써가지고 물이나 흑연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핵발전이에요. 그러니까는 핵폭탄 껍데기에서 핵발전소로 놓고 조금 천천히 분열시키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아니, 실제로 원래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핵분열은 연구가 됐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나중에 반대를 했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핵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을 한번 태워야 되거든요. 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핵발전소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만 됐다가 2차 대전 이후에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핵발전소로 만든 겁니다. 대신에 그걸 갖고 계속 핵폭탄도 만들었죠. 미소가 핵무기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일한 원리가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다뤄야 하는데, 세계 모든 곳에서 언제나 잘 다룰 수는 없었어요. 체르노빌 86년 사고입니다. 지붕이 확 날아가서 폭발을 해갖고서 방사능이 1000m 위까지 해갖고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군인들이, 노동자와 광부와 군인들이 투입이 됐어요. 방사능이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아까 우라늄이 분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점점 다른 원소로 바뀌어서 납까지 갑니다. 안정적인 원소는 납이에요. 방사능을 내지 않죠. 그때까지 계속 방사능을 내는데, 방사능이라는 거는 옆에서 아까 그 중성자가 입자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새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투과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전자파도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뚫고 가니까는 영향이 있겠죠. 사람도 투과를 하고, 엑스레이가 X선, 렌트겐선이 원래 그겁니다. 사람도 투과를 하고 세포를 바꾸죠. 유전자 정보가 있는 DNA를 바꿉니다. 파트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금속 같은 것들도 투과를 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멜트다운이 돼서 펑 터졌죠. 그러니까 방사능 조각들이 사방으로 터졌습니다.
어떻게 위험하지 않아요? 로봇을 올려보냈어요. 로봇 회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췄습니다. 방사능 입자가 확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군인들을 몇만 명을 오게 해갖고 자체 제작한 납 이런 거로 앞치마, 헬멧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선 지붕에 올려 보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체르노빌 전투 같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요이 땅에 갖고 그 방사능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재면서 20초, 40초 주는 거예요. 20초 안에 임무를 수행하고 와야 된다. 임무라는 거는 올라가서 사부로 이 방사능이 잔뜩 나오는 이 파편을 지붕으로 떨어뜨리고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3,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기계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어요. 작전명을. 그래갖고 임무 끝나고선 감사 표창장 주고 돈 얼마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많은 분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이나 암 같은 것들을 앓게 됐습니다. 아까 그림하고 거의 같죠? 후쿠시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핵발전을 잘 다룰 수는 없었어요. 또 제일 오래된 4개 발전소인데 쓰나미 전에 지진으로 전원이 상실됐고 핵발전소가 엄청난 전기를 생산하지만 다른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냉각이나 안전장치가 안 돌아가요. 그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진으로 먼저 전원이 상실되고 하나씩 둘씩 터져버린 거죠. 게다가 이 후쿠시마에 투입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라는 게 더 비극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는 언제나 예외입니다. 쓰나미가 10m까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진을 강도 7까지는 견디게 살기로 했는데 9가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앞으로 지어질 핵발전소는 이런 게 반영되겠죠. 더 큰 쓰나미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다른 더 중복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겠지만은 사고는 또 터질 겁니다. 매뉴얼에 없는 그런 경우로 터지겠죠. 일본 같으면 지금 53기가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금은 일본에 그 가동되는 핵발전소가 몇 기죠? 신문 좀 보시고 지금 2기예요. 지난 5월에는 제로까지 갔습니다. 하나씩 그 안전점검을 하면서 중단을 하고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하다가 일본에도 핵 마피아, 핵으로 먹고 사는 업체 세력들이 있거든요. 원자력촌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원자력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게 안 되겠으니까는 야 빨리 가동 경제 성장 다시 복구해야지 가동돼야 돼. 그래갖고 2기를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덥잖아요. 당연히. 가동 안 하고도 한여름을 맞습니다. 2년째. 여하튼 아까 방사능 얘기 잠깐 했는데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은 자연 방사능도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날라와요. 그 다음에 우라늄이 자연에서도 곳곳에 있고 라돈도 방사능이거든요. 그거는 화강암에서 나와요. 한국은 이 충청도부터 강원도 사이에 화강암이 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돈은 반감기가 24시간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기만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방사능도 있는데 이 방사능이 강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입자가 많이 두드려 패는 거죠. 세포를 공격을 하고 유전자 정보를 바꾸고 이게 복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취약한 데로 가면은 이제 돌연변이 기형이 되는 거죠. 근데 헐크는 안 됩니다. 고질라 이런 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있는 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취약한, 살기 어려운 게 되는 거지 슈퍼지렁이나 슈퍼매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슈퍼지렁이나 슈퍼매기는 그만한 종류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세지면은 바로 죽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오죠. 그래갖고 암이나 백혈병이라는 게 세포가 기형이 되는 거잖아요. 전이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큼 위험하냐, 어떻게 위험하냐라는 게 있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얘기했는데, 그 핵 입자가 나오는 게 알파선, 베타선이고, 이 전기파가 감마선인데, 요드 많이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미역하고 김 막 사재기하고, 그게 요드 때문인데, 요드가 이 갑상선에 고여서, 이게 갑상샘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방사성 요드가 오기 전에 다른 요드제로 이거를 채워 넣으면 이거를 흡수를 안 한다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요드는 사실 반감기가
여기 있죠? 8일밖에 안 됩니다. 반감기라는 게 핵분열을 해서 그 방사능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곱하기 10, 즉 80일 정도면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은 8일 이후에는 큰 염려, 다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확확 줄어듭니다. 근데 세슘 137이 30년이죠. 반감기가 30년이에요. 얼마 전에 후디스 사냥 아기 분유인가요? 거기에 세슘 나왔다고 그랬고 뭐 버섯 같은 거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세슘은요 체르노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 핵실험을 할 때 나온 거거나 자연에서는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게 붕괴를 시켜갖고 만들어진 핵종인데 30년 동안 지구 대기상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서풍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세슘도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앉죠. 그 알파선은 근데 사실 알파선은 종이도 못 들어요. 이거는 금속을 못 들고 콘크리트를 착해야 되는데 종이도 못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체네피폭, 즉 장기로 들어가면 가까이 있는 장기로 바로 핵입자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과력이 약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체네피폭은 훨씬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플루토늄이에요. 핵무기 원료로도 쓰고 사용후 핵연료에 가장 많이 포함된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입니다. 이것의 반감기는 24,000년.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한다는 것은 24,000년의 반감기를 갖는 물질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선을 사람이나 생명체에 투과하지 않게.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따가 보겠죠. 근데 여하튼 이 핵종은 고유한 반감기가 있어서 사람이 야 24,000년 너무 길지 않니? 2,400년 정도로 좀 줄일 수 없겠니?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24,000년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부 영화의 영웅 존 웨인. 누가 존 웨인을 죽였죠?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서부 영화를 네바다 사막에서 많이 찍었거든요. 영마차 이런 거. 근데 그 근처에서 핵무기 실험을 한 거예요. 사막에서. 그래서 저 뒤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영화 감독하고 스태프들은 그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랬어요. 본인들도 잘 몰랐죠. 그리고 헐리우드 가서도 영화를 계속 찍었는데 여기서 모래를 퍼와서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어요. 그래서 존 웨인, 같이 주연한 리타 헤이워드, 감독, 스태프들이 다 암하고 백혈병으로 여럿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 핵무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존 웨인도 몰랐고 군인들도 몰랐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이거는 뭐 CIA가 숨겼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언론인들도 또 그 정치인들도 정말 위험한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현대의 그 방사선을 제일 먼저 발견한 업적이 마리 퀴리한테 있어요.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은 라듐이라는 물질을 추출을 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방사능이 어마어마한 물질이거든요. 추출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거를 베크렐이라는 동료 과학자한테 이거 귀하게 추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념으로 윗주머니에 며칠을 넣고 다녔어요. 여기 종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근데 라듐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신비의 물질, 젊음을 되찾게 해주고 뭐 건강을 뭐 하고서 그래갖고 라듐 담긴 물 화장품 이렇게 날개도치기 팔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년이 지나서야 방사능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게 알려졌을 정도죠. 게다가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여기가 체르노빌인데 빨간 게 세슘 137이 터진 분포도예요. 현서풍, 뭐 무역풍 얘기할 거 없이 돌아갑니다. 노르웨이, 영국에서도 그 우유 리콜하고 다 그랬어요. 프랑스 이런 데는 자기네 영향 없다고 주장했지만 왜냐면 핵발전을 많이 한다니까 다 왔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 달쯤 됐을 때인데 이 동일본 전체가 세슘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편서풍 얘기하는데 잠깐요. 요거부터. 편서풍이요. 중국에서 사고 났을 때 편서풍 불면 황사처럼 오는 거죠. 직방이에요, 직방. 그 건설 예정이 이만큼 다 이렇게
우리 서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은 사실 이 문제 갖고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빨리 우리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 폐기물 얘기를 했는데 그 플루토늄이 반감기가 24,000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용은 해결료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한 번 시작하면은 발전소 자체가 폐기물입니다. 계속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거기서 한 번 이뤘었던 장갑, 방호복, 공구 이런 것들도 폐기물이에요. 근데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약하긴 하지만 그냥 쓰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부안항쟁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부안항쟁이 2004년, 3년, 4년인데 그 이후에 주민투표 같은 걸 해갖고서 경주로 결정이 됐어. 지금 짓고 있는데 중저준위 폐기장을 이것도 지하수가 하루에 5,000톤이 나오고 너무 지질이 연약해갖고 준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중저준위 폐기장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 후 해결료,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핵 폐기장이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이것도 진품명품. 요카시오무라는 재처리 시설이지 폐기물 처분 시설은 아니지요. 예. 세계 몇 개? 3개. 3개보다 많다 손 들어보세요. 3개보다 적다. 계속 맞추시는데 3개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은 아직 완공돼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스웨덴, 독일, 이 프랑스 쪽에서 지하 안반을 뚫어서 이걸 처분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고 곧 넣을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까 440기의 핵발전소 내부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수조에다 저장을 하든지 건식으로 저장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그만큼 부지를 찾기도 힘든데 미국도 육하산인가 산에다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다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거기에 도대체 다 담을기 너무 적다 그래갖고 그거 폐기하고 다시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아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이거죠. 24,000년, 이게 5만 년, 10만 년까지 갈 텐데 어떤 재질로 어느 나라 말로 이거를 설명을 해놔야 될까? 24,000년을 견디는 재질이 있을까요? 24,000년을 견디는 언어가 있나요? 영어? 1000년도 안 됐을걸요? 그렇죠. 게다가 24,000년 뒤에 인류가 있을까요? 24,000년 전에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텐가요, 우리가? 역사 말씀하시는 분. 아마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상 어딘가에 현생 인류랑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유럽에서 요렇게 그 안반 동굴 처분은 이렇게 하는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뭐라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그 문제인데 한쪽 주장은 인간이 가장 그래도 알고 있는 커다란 구조물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든 뭘 하든 여하튼 여기는 위험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 표시를 하자. 그다음 그것까지 뭐 개보수를 하든지 하자.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 소용 없다. 그거 어떻게 우리 책임을 지냐? 차라리 아무 표시는 남기지 말자. 후세나 외계의 고고학자가 와도 설마 여기 뭐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게 유행이 몇만 년을 지나가게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다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핵공학이나 토목공학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문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철학적인 문제고.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해줘야 되는데 참. 자, 반쯤 지났는데요. 이제 국내 한국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는 아까 일본은 53기, 세계적으로 440개, 한국에는 핵발전소가 몇 기? 21기였다가 지금 23기입니다. 예, 시험 가동까지 한 23기인데 여기 뭐 시험로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4군데죠. 전남 영광, 부산 고리, 경주 월성, 경북 울진 4군데입니다. 이 4군데 입지의 특성이 뭐죠? 바닷가. 왜 바닷가 있죠? 경치가 좋으니까? 예, 냉각수, 그렇죠. 냉각수.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도 유용한 존재예요. 핵발전에서도. 냉각수를 끌었을 수도 있고 유사시에 후쿠시마처럼 바닷물을 때려 넣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
깡촌이라서 반대가 적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뭔지도. 사실 부산도 이게 해운대랑 30km가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때 핵발전이 뭐라는 게 알았으면은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부산 기장 고리라는 데는 진짜 한적한 어촌이었어요. 이게 핵발전소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발전시설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전기를 쓰는 곳이 가장 멉니다. 핵발전은. 그렇죠. 전기 어디서 써요? 수도권에서 다 쓰는 거죠. 그 얘기는 뒤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약간 어려운 말인데 한국은 후쿠시마와 달라서 한국형 원자로는 안전하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예요. 핵분열을 하면서 이걸 이제 수증기를 끓여서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화력발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바로 끓이는 게 비등형, 끓어 넘치는 비등형이고 한국에서 있는 거는 여기서 도는 수증기하고 여기서 도는 물이 계통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전달이 돼서 이쪽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에는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중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전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비등형하고 가압형이 반반이고요. 다 최신형은 다 안전하다고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형 자체가 더 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한국형이 더 안전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쓰냐. 한국의 전력 계통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압의 전기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여주는데 이 보라색이 765kV 제일 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울진 핵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당긴 태안 여기 화력발전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발전소 몇 개만큼을 해요. 이게 수도권으로 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밀양에서 765kV 승전탑 갖고 싸우는 거 들으셨죠? 그래갖고 이치우 님이라고 그 노인분도 올초에 분신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골이 5, 6호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765kV부터 승전탑을 또 만드는 겁니다. 밀양 안에만 60개인가가 들어선다는 거죠. 100m가 넘는 전자파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역적, 집단적으로 불평등하죠. 게다가 이런 핵발전소가 어디 들어설 거냐, 송전탑을 어디다 놓을 거냐를 투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밀양에서 뭐 몇천 표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신경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참 지금 제도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게 포괄할 수 없다는 황당한 그런 게 있죠. 약간 지루할 때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 몇 개 나오거든요. 여기 집중을 해서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핵발전이 위험하고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한여름 한겨울에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전력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왜 8월 초에 전력 예비율이 3, 4%까지 떨어져서 주의 그 경계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핵발전 안 하면 어떡할 핵발전 더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죠. 근데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력 피크와 핵발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 상관이 없냐 그러면은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마다 전력 사용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월, 8월 사실 전력 피크라는 거는 딱 열흘입니다. 365일 중에. 그것도 아침부터 오후 3시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력 수요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전력을 생산할 설비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력 설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이 사이가 예비율이죠. 예비율 많을 때 60%, 보통은 40%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피크 때는 이게 확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전력 피크랑 핵발전이 상관이 있으려면 전력 피크 때 핵발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요? 핵발전이라는 건 핵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달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달려요. 그 속도로. 이게 출력이 조절되려면 그러니까는 멈췄다가 다시 전기가 제대로 나려면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석탄 화력은 6시간 정도면 되고요. 가스는 가스레인지랑 똑같죠. 바로바로 출력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이라는 걸 기저발전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뭐냐면 아래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예비율이 얼마가 되든 핵발전은 이만큼 계속 발전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예방정지하고 해결료를 교체하지만은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거친 전기를 이만큼 깔아줘요. 그 다음 석탄화력도 기저발전 쫙 합니다. 나머지는 석유, LNG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피크 시간에 좀 덜 쓰게 하면 되잖아. 피크 시간에 그 지역에만 커버하는 그런 기동적인 작은 발전기를 더 늘리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핵발전을 이만큼 늘리면, 기저를 늘리면은요, 그만큼 또 쓰게 해야 돼요. 그 80년대 중반에 핵발전이 많아지니까 한국의 전력 예비율이 200%까지 갔어요. 어떻게 했냐? 양수발전. 즉, 저 산 위에 댐 지어서 남는 전기로 물을 가둬놨다가 이제 전기 필요할 때 다시 거꾸로 두 바퀴 돌리는 핵발전 전기 쓰려고. 두 번째는 심야 전력. 할인해서 그 심야 전력 장치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 수요가 이만큼 늘어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만 수요를 줄이는 건 효과가 있는 게 5월달인가요? 그 전력대란 대비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민방위훈련 비슷하게. 근데 그거는 뭐 강제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관공서랑 주요 업체들만 몇 개 참가를 했는데 전력 예비율이 4%에서 14%, 20% 확 몇 시간 만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여름에 3, 4%까지 낮 시간에 그 예비율이 줄어들어도 그날 새벽 되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핵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뻥이다. 이 그래프는 그래갖고 일단 꼭 머리에 담아두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핵발전은 거칠고 용량 고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시간에는 쌉니다. 그러면 심야 경부하라는 대공장에서 쓰는 전기인데 원가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밤까지 공장을 돌리는 게 업주들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유성기업 동지들이 올빼미 노동 안 된다고 얘기하기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조 정책으로 제한할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조업 노동자들한테는 심야 노동 제한법, 사무직 노동자들한테는 칼퇴근법. 이거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부장이 퇴근 안 하니까 남아있는 그런 거잖아요. 불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노동자한테는 휴무. 24시간 마트를 못하게 하거나, 일요일은 휴정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실 핵발전 하지만 정말 전력 남습니다. 예. 노동자들한테도 당연히 좋죠.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지금 핵발전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명박은 2030년까지 지금 한국의 핵발전이 31% 내지 34%인데 전체 전기에서 이거를 60%까지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삼척 영덕에 지난 9월 초죠. 9월 초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새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한 건 세계에서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핵발전소 수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랍에미리트 막 가서 사진 찍고 왔잖아요. 그 특전사도 파견했고 원자력의 날 지정까지 해버렸는데, 근데 안 팔려요. 핵발전이 앞으로도. 블루오션이라는 건 뻥인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핵발전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부터 정체가 됐어요. 발전 용량은 좀 늘어난 게 새로 만들어진 거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일단 더 짓는 나라가 없고 폐기되는 발전소가 지어지는 발전소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그 프랑스의 그 핵산업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달나라에 팔 거 아니야, 핵발전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10개 이상 있는 나라는 6, 7나라밖에 안 돼요. 더 짓는 나라도 없는 거죠. 유럽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 딱 한 개 있습니다. 핀란드 오킬로토 1호기라고. 근데 그것도 계속 그 준공이 연장되고 있죠. 그 다음에 UAE나 터키 이런 나라들은 석유 다 파먹으면 어떡하나 보험 차원에서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이었어요.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안 지을 공산이 크죠. 2030년까지 탈핵한다 그랬으니까 한국밖에 없는데 팔아먹을 데도 없다. 게다가
우라늄도 무한하지 않아요. 그 우라늄이 채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한 80년 정도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점점점 이게 깨끗한 깨끗한 우라늄 없이 질 좋은 우라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지금 우라늄이 좀 쓰는 거는 미소가 비핵 저거를 군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사일을 많이 해체를 했어요. 거기 쓰던 우라늄을 핵발전소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좀 공급이 좀 원활했던 건데, 이제는 이 수요, 핵발전 계속 하면은 이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피크가 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전에 재생에너지가 더 싸지죠. 지금 거의 비슷비슷 풍력 같은 역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형,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하기로 한 한국형 원자로가 설계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제일 비슷하게. 65년이에요. 고리 1호기는 30년짜리였어요. 65년. 한국에서 훌륭해요. 멋지죠? 65년 동안 튼튼하게 가동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라늄 연료가 더 비싸져 버리면 어떡하죠? 자동차가 엔진이 65년을 간다는 멋진 차를 만들었는데, 이 연료가 30년밖에 못 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65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못 보는. 재처리 얘기 나오는데, 한번 태운 우라늄을 다시 이제 모아갖고선 농축을 하고, 플루토늄을 섞어서 혼합연료를 한다는 건데,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됐을 뿐더러 그것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고도의 화합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채산성이 1.2가 들똥말똥한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재처리를 한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그 몬주, 로카쇼무라 다 그 가동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할까? 세계적으로 폭력하고 태양광이 이미 원자력을 넘어서고 있어요. 전체 발전량이 더 많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물론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은 가동률이 한 70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동하죠, 1년 내내. 한국은 90% 넘습니다. 그것도 더 가동이. 근데 태양광은 태양이 있을 때만 되고, 풍력은 바람 불 때 되기 때문에 태양광은 한 15%, 풍력은 25% 정도 잡는데, 그 설비 용량 자체가 이미 커지면은 핵발전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블루오션은 재생에너지로 넘어갔다. 그래서 유럽의 전문가들한테 혹시 석유값이 다시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유럽도 원자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없다 그런답니다. 왜냐? 재생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독일 같으면은 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 3만 명, 근데 재생에너지에 30만 명의 노동자, 설계하는 사람, 사장, 언론인, 정치인들이 재생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제대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핵 폐기장만 해도 94년도에 90년에 안면도 사태라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안면도가 불바다가 된 적이 있죠. 안 되겠다. 그래서 부안은 그 다음이라니까. 안면도, 그 다음에 불업도 인천에. 여기서도 여기서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안 된다. 골프장 짓는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부안으로 갔죠. 부안 군수가 유치하겠다 일방적으로 해갖고 부안 항쟁이라고. 이만큼 영덕하고 삼척 여기도 이미 핵 폐기장 갖고 한번 싸웠던 데인데 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지질학적 고려 아닌 거예요. 찔러 보고서 주민반대 없는 데다가 딱 한 다음에 토목공학으로 어떻게 태워보겠다. 그러니까 경주가 토목공학으로 태워보려고 했는데 약간의 지하수하고 집안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 비용 제대로 계산한 적이 없고, 부안이 2004년 이후에 마을 잔치를 안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군산하고 포항, 영덕하고 이 경주하고 몇 군데 주민투표를 해서 희한한 주민투표인데 제일 찬성률 높은 지역에다가 3,0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찬성률이 경주가 제일 높았죠. 현수막에 붙었어요. 군산에는 3,000억 플러스 알파를 경상도한테 내줄 수 있냐. 경주 쪽에서 이거를 전라도한테 내줄 수 있냐. 진짜 나쁜 거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근데 문재인이 민정수석 비서실장에 했던, 그랬습니다.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죠. 그러면은 핵 발전이 경제지기도 않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 끝까지 짐이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그럼 벗어날 그냥 방법이 있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원시시대로 돌아갈 거냐? 촛불 켜고 살래 이런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탈핵의 대표적인 모델을 독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이 98년에 3인당하고 녹색당이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원자력 합의를 했어요. 녹색당이 우리는 탈핵 안 하면 연정 참여 안 해 이렇게 요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핵에너지 갖고 뭔 일이 있었는데 그 발전회사는 핵에너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전력 생산은 핵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가 정한 걸 따르겠다. 해서 발전소 수명을 32년으로 정했고 32년분의 발전량을 먼저 마친 발전소는 그대로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32년을 근데 어떤 근거인지 아세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 아무 근거가 없어요. 녹색당이나 그린피스 같은 건 당장 폐쇄하자 그랬어요. 전부 다. 근데 원자력 업계는 수명 연장하면 6, 70년도 쓰는데 너무 아깝다. 싸우다가 32년을 절충한 거죠. 뭐 임금 협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핵발전소 위치인데 그래서 이 원자력 합의 이후에 독일의 핵발전소는 묘비를 미리 갖게 됐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는다는 거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라펜 라인펠트라는 발전소는 82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죽을 예정입니다. 2년 남았어요. 펠립스부르그 1호기는 90년에 태어나서 2011년 벌써 죽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묘비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제 폐쇄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없애는 걸로. 그런데 이게 한번 뒤집혔죠. 메르켈 기민당 연정이 들어서면서 탈핵을 하긴 하는데 이 전력 재생에너지 사정 같은 게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10년 연장을 하자 이렇게 연장을 한 건데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어요. 독일 사람들이 반핵 데모를 몇십 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이야 하고 몇십만 명이 몰려 나왔죠. 그러니까 메르켈이 미안해. 그래 원래대로 탈핵할게 했지만 민심은 이미 돌아서서 바르덴 비텐베르크인가요? 비덴바르트베르크 바덴 비르텐베르크. 바덴 비르텐베르크라는 데가 기민당이 몇십 년 동안 집권해오던 데인데 뺏겼죠, 녹색당한테 주지사를. 그래갖고 다음 선거에서도 기민당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그래서 독일은 다시 2021년까지 탈핵한다.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전력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충당한다라고 독일 환경청이 이제 예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조합을 바꿔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원자력은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해상풍력, 육상풍력, 특히 해상풍력을 이만큼 늘립니다. 대신에 전력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2040년, 2050년에 발전을 더하는데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팔아서 앞으로 먹고 더 돈을 벌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핵발전소 폐쇄 기술을 팔아먹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많이 해봤잖아요. 한국은 고리록이 지금 해체 비용을 한전에서는 5천억 원 안쪽으로 잡고 있는데 유럽, EU는 1조 몇천억 원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1조 몇천억 원으로 될지, 그다음 그 기술도 이제 사오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도 한 두 치 앞을 내다보면은 이게 전환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코앞에 이유를 찾지 않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사장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 미래와 이 환경을 목숨과 바꾸는 그런 돈벌이를, 죽지 못하는 돈벌이를 거기도 하고 있는 거겠죠. 프랑스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죠. 원자력입니다. 지금 80%예요. 근데 수력, 화력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보이지만 밑바닥이 재생에너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반대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원자력이 저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제 뭐 재처리, 입자가속기 뭐 이런 걸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별 관심이 없어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갔던 거는 독일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너지 자립을 빨리 해야겠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것이 컸던 거였죠. 네, 이제 한국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래? 아까 얘기했듯이 원시대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차분차분히 하면 된다. 근데 당장 원자력이 없어지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져도 죽진 않아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게다가 없어져서 큰일 나는 데는 사실 수도권 사람들만 힘든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원자력이 세기 한 31% 정도 된다. 설비는 25%인데 맨날 하루 종일 발전을 하기 때문에 31%, 34%쯤 돼요. 재생에너지는 이 폰트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요만큼입니다. 사실은 2.4%, 1%, 11%가 안 되는 거, 나머지는 이제 석탄, 석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자력을 좀 나눠보자는 거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처럼 수명이 다해가는 원전이 있다. 그 다음에 한참 가동하는 게 있고, 새로 계획해놓은 원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별로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게 노후 핵발전소 발전량하고 같다. 그럼 이거 연장할 필요 없죠. 폐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많이 쓸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독일처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수요를. 근데 그게 새로 계획하는 원전보다 같다. 그럼 이거 뭐하러 새로 합니까? 그런 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LNG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피크 시간대 저기 반응도 빠르고 대도시의 열 공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난방. 그 다음에 온실가스도 조금 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석탄보다는 비싸지만 그때그때 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점점점 재생이 늘어나면은 탈핵 가는 거 아니냐. 그럴듯하죠, 이 그림.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제일 처음으로. 환경단체나 이렇게 연구자들이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결국 이런 그림이냐고 그랬더니 제일 그럴듯하대요. 그래갖고 저도 셰플러 박사처럼 이것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널리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원시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떡하지 그러지만 이 그림을 딱 같이 좀 펴놓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 좀 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려면 얘기했듯이 에너지 수요도 줄여야 돼요. 재생에너지 늘리는 걸 같이 가야 됩니다. 독일 같으면은 10년 동안 에너지가 5% 수요가 늘었는데 재생에너지가 10% 늘었어요. 탈핵으로 가죠. 영국은 전기 별로 안 늘어났는데 재생에너지가 별로 안 늘어났어요. 핵발전 계속 합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21% 제법 커요. 근데 전력 사용이 57% 늘었어요. 탈핵으로 아직 못 가고 있죠.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인데 후쿠시마 36에서 근데 핵발전 비중이 이랬죠. 지금 근데 53기 중에 2기. 정치적 사회적으로 노력하면 확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요만큼이거든요. 2배로 늘었어요, 전력 사용. 이래가지고 탈핵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31% 정도 된 핵발전을 수명이 다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을 시키고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랑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잡았고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선 저희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하는 주장은 2030년 이후에 6개밖에 안 남는다. 이미 지금 재생에너지가 더 싸지는데 남길 필요 없죠. 2030년 조기 탈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삼척과 영덕이 또 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에너지 소요를 줄일 수 있나? 우리 계속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수출해야 되는데 자가용 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또 준비한 그림인데 1인당 GDP고 이게 1인당 에너지 소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국민소득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 이게 정비례가 깨진대요. 독일, 영국, 프랑스 실제 이름 독일, 일본, 영국. 독일이 실제 줄었죠. 미국은 계속 씁니다. 이 나라는 야단 맞아야죠. 한국은 지금 2만 불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2만 불을 넘어가서 가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햇발전소 더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국민소득 이만큼 늘면은 에너지가 줄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소 투입 위주 성장도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노동자들 쥐어짜고 천연자원 들이붓고 그렇게는 이제 경쟁력 자체도 가질 수가 없고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도 그만큼 발달을 하고 정책도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 미국처럼 가는 거예요. 그 한국은 갈림길에 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문제다. 서울은 에너지를 100을 쓰면 2만큼 생산을 합니다. 서울의 발전소 어디 있죠? 당연히 서울화력발전소, 그 여의도에서 마포 쪽 건너서 보이는 거. 그거하고 풍력, 난지도에 있는 거 약간 태양광 일부에서 1.9%. 그럼 나머지 92%는 다른 데서 끌어야 되는 거죠. 부산은 전력자금률이 192%입니다. 부산의 허남식 시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산시 경계 안에 고리발전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이런 게 있죠. 충남도 그 태안 이런 데 발전소 있죠. 전남은 영광 핵발전소 있죠. 경북은 울진하고 월성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얼마큼 쓰겠어요. 그래서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잡을 수 있으면은 이 핵발전소의 필요성은 퍽퍽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우리는 지금 태양광이 0.2%밖에 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 집중형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먼 데서 발전을 해서 고압으로 쏘아 보내면 중앙 집중형입니다. 이거는 뭔가 또 정치적으로 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핵폐기장 반대하는 부안놈들 무시해야 되는 거고 밀양 노인들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산형 같으면은 동네 재생에너지 발전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도 창출하죠. 지역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인 거죠. 근데 그래도 야, 한국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어렵지 않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런 얘기 볼 텐데 이게 기상청에서 제작한 한국의 풍력 에너지 자원 지도예요. 빨간색이 발음이 제일 센 거죠. 그럼 답 나오네요. 100부대 간의 풍력 발전기를 쫙 놓으면 되나요? 나갔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뿐만 아니라 100부대 간에 놓으면 서울하고 어차피 멀어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풍력은 바람이 무조건 세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세면 브레이크 잡아줘야 돼요. 타버리기 때문에. 초속 4m에서 9m 사이가 꾸준히 불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노란 부분입니다. 서남해안. 게다가 여기는 갯벌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상풍력을 하면은 굉장히 유망한 곳이고 정부도 몇백 기 정도는 시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 줄이기도 해야겠지만 전력 수요를 이만큼 수도권으로 연결을 하면 훨씬 낫겠죠. 그래갖고 독일, 영국 거기도 해상풍력을 많이 하는데 덴마크, 스웨덴 한국의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다. 한국의 태양도 독일보다 당연히 좋겠죠. 예, 더 맑은 날도 많고 서울이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일사량이 그래도 독일 어느 곳보다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미국의 존 번 교수라고 한국을 잘 아는 에너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기존의 지붕만 잘 활용을 해도 서울에 쓰는 전력의 30% 정도를 충당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원자력 한 1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리 1호기인데 고리 1호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네. 고리 1호기 전체 전력 소비량이 1%밖에 안 돼요. 고리 1호기 하나 없어진다고 정말 큰일 안 나겠죠. 게다가 뭐 피크 시간대도 아닐 것 같으면. 근데 태양광만으로도 30% 서울에 30%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금방금방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로만도 안 되고 말로만 안 돼요.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 원자력 문화재단, 에너지경제연구소, 경제신문, 안전위원회, 교과부, 직영부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일로 이사로 갔다가 감사로 갔다가 자문위원 갔다가 이렇게 돌아. 이 사람들이 한국은 핵발전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맨날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있고 이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우리가 국민의 세금과 위험을 담보로 떼어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드러내야겠죠. 캐내야죠. 그래서 원자력 마피아를 이 탈핵 대력으로 교체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건설업체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어디서 들어봤냐? 4대강 입찰 업체들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한 해 2천억 원 정도 순전히 원자력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전기세로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부를 띄어서 원자력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본 적 없죠? 예, 요점 정도. 1. 핵발전이 용납돼서 안 되는 이유. 절멸적 위험의 문제다. 100만 분의 사고 확률의 허구성. 피해는 이 아이들, 노동자, 보편적으로 가는 거죠. 국경도 없다. 2.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다. 아까 밀양, 지역적, 집단적 불평등 얘기했고, 후쿠시마 수습에 투입되는 하청 노동자들이 그렇지. 하청 노동자들 실제로 야쿠자들이 개입을 해 있어요. 그래갖고 좀, 거리에서 신불자들,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갖고 투입을 합니다. 다른 데 갈 데 없고 돈 벌어야겠으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관리가 잘 안 되죠. 일단 정규직처럼 이렇게 안 챙겨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피폭 선량제, 이걸 납으로 둘러싸요. 십장이 시키겠죠. 왜냐하면은, 피폭 한도를 넘으면은 작업장 투입이 못되니까 돈을 더 못 버니까, 작업을 더 못하니까. 그다음에 장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부안, 다들 잊고 있지만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일어난 일이요. 이와시마라고 인구 한 500명 사는 일본의 작은 섬인데 30년째 반핵 투쟁을 했어요. 핵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을 해서 며칠 전에 이겼다는 속보가 왔습니다. 아유, 30년 어떻게 살아요, 우리? 3년 안에 끝내야지. 문명과 윤리의 문제, 아까 폐기물 문제 말씀드렸죠. 이거 재처리하고선 남은 게 러시아 한벌판에 드럼통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재처리하면 핵물질 없어지는 거 뻥이죠. 그 다음에 경제성의 문제. 이미 건설 비용이 핵발전이 다른 발전원보다 2007년부터 커졌어요. 비싸졌어요. 왜냐하면 안전 기준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안전장치를 더 해야 된다, 뭐를 더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건설 때도 비싸고, 이제 폐기물 처리까지 더 비싸지는 거고, 게다가 온실가스 안 낸다고. 왜냐면 핵분열이니까는 탄소는 태우지는 않지만 우라늄 채굴해서 정년해서 농축해갖고 운송하고 발전소 짓고 폐기물 처리할 때 똑같이 온실가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석연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 자본주의에 옹호하는 잡지도 핵에너지 실패한 꿈, 이런 특집 기사를 다룰 정도가 됐죠.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효율화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 임무를 줘야 돼요. 너네들 몇 년까지 얼마큼 줄여 목표하고 계속 검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금, 관련 세금에서 신호를 잡고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야 노동하지 못하게 심야 경부와 요금 혜택 폐지해야 되고, 우리 3종 세트 이왕이면 제조업 심야 노동 제한, 칼퇴근법, 그 다음에 서비스 휴무, 예.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지금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디냐? 이게 이렇게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인데, 재생에너지 단가가 당장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비싸니까 그만큼을 차액을 구매해주는, 한전이 구매해주는 제도였는데 이명박이 없애버렸어요. 뭔가 공적 기금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작은 정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민간의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 건물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향상시키는 문제. 거기에 세금 지원해주고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발전소부터 하나씩 폐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길겠지? 생각해 볼 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짜 노동자가 이 핵발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좀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될까? 이 사고가 터지면 워낙 보편적이죠. 지금 사실 이게 고리 발전소에서 터졌을 때 바람이 부산 쪽으로 불 경우. 근데 이게 위쪽으로 불면은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까지 가동을 못하는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폐기물이 돼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자본가들은 또 튀겠죠. 정부가 또 구제해주고, 다른 데 또 공장 짓고 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노동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일본의 하청 노동자. 그 다음에 자꾸 인력 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로 숫자는 늘었는데 현장 인력은 줍니다. 이거 경영평가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 정비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철도에서 인력 줄듯이. 요거 누구죠? 메릴 스트립. 예.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실크우드라는 미국 영화인데 카렌 실크우드라는 이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커트 러셀 맞나? 쉐어. 예. 옛날 영화네요. 배우들이 옛날 배우들이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커메키 폐결력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조합원인데 거기서 자꾸 그 뭔가 그 시료를 조작을 한다든지 노동자들이 자꾸 그 피폭이 되는데 그거를 안전 교육을 제대로 안 하거나 장치를 잘 안 해주거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노조법이 노조관계법 한국과 달라갖고 노조를 없애는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과반수가 찬성하면 거기서 노조를 허용이 안 됩니다. 그 공장 자체가.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 공작을 해서 그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실크우드가 대의원이 돼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노동조합이 있어야지 이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호응을 얻어갖고선 노조가 이겼어요. 노조는 방어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실크우드는 계속 그 핵발전의 문제, 조작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동료 노동자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노조도 이제 이겼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세워나가면 이 공장이 위험한 공장이 돼서 공장이 폐쇄되면 우리 다 정리해고 되는 거 아니냐. 딜레마가 생긴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인위적으로 사용자가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폭을 당합니다. 실크우드가. 그래갖고선 마지막 자기가 증거물을 갖고서 뉴욕타임즈 기자를 만나러 가는데 의문의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사측이 한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 사고사냐 갖고선 막 반핵운동이 일어났죠. CIA는 끝까지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토니 마조치라는 노동운동가예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노동운동을 헬레나 루민슈타인 화장품 공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젊을 때. 근데 자기가 보니까는 거기서 독성물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화장품 제품도 이게 좀 위험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계속 지속 가능한 공장이 아니다. 이것을 안전한 작업장, 소비자한테도 안전하고 노동자한테도 안전한 작업장이 돼야 된다. 그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렇게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직 전직 훈련도 돼야 되고 그만큼 급여랑 지역사회에도 이게 그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슈퍼펀드,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이거를 사용자도 내고 지방 정부도 내고 이렇게 하고 펀드를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캐나다 노동조합이나 국제노총에는 이 정의로운 전환이 공식적으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니 마조치가 이 상급 간부였던 거예요. 이 선별연맹에. 그래갖고 극중에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데 실크우드를 만나서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실크우드는 죽고 몇 년 뒤에 공장도 폐쇄가 돼요.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생각해 볼 거리라는 것이고 일본이 옛날에 총평이라고 그 좌익 노조 운동이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이게 연합, 렌고라는 노동운동으로 재편이 되면서 좀 무경화, 온건화됐죠. 근데 총평 때는 반핵운동을 노동조합도 열심히 했는데 렌고부터는 반핵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후쿠시마 사고 일으킨 동경전력, 중국전력 이런 발전회사 노동조합이 몇십만 명인데 렌고의 주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동경전력 이런 데서 몇십만 엔을 직접 렌고한테 후원금으로 줘요. 그 다음에 이 렌고 출신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게 이권 고리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계속 핵 문제가 생기고 이와이시마 주민들이 투쟁을 하는데도 렌고는 가만히 있었죠. 대신에 무슨 자치노조, 교원노조 같은 좌파노조는 렌고 깃발 말고 자기 깃발 들고 따로 반핵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또 전노협이라고 사회단계별 노총이 있고 전노련이라고 공산단계별 노총이 있거든요. 전노협은 모든 핵에 반대했어요. 핵무기도 반대를 하고 핵발전도 반대를 하고. 근데 공산단계는 핵무기만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소련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는 문제지만 핵발전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다가 전노협 후쿠시마 사고 후에 이제 모든 핵은 안 된다고 확실됐고 렌보도 드디어 입장을 바꿉니다. 더 이상 압력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동안 외롭게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했던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랭고에서도 내부 투쟁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당연한 결론이 있겠죠.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광산화학에너지 노조 이계 배치인데 여기서는 석탄 활용 노동자들 원재료 노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핵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를 매캐하지 않았죠. 앞서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핵발전을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메탈이 금속 노조인데 여기는 핵무기 그러니까 탈핵에 되게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조합원 중에 재생에너지 정말 조합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독일 노총은 이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고 또 3인당 녹색당 연정 때 탈핵 합의가 됐는데 3인당은 사실 노총을 등에 업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대개배가 같이 입장문을 하지 않았으면 3인당도 그렇게 연정을 해서 탈핵으로 갈 수가 없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경 핵발전소라는 일본 영화인데 주연은 이 쉐리든스의 이름 뭐죠? 예, 그 양반인데 이 스토리가 동경 도지사가 동경 시내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피해 당하는 사람들만의 이슈가 된다. 국민적인 이슈가 안 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 결국 동경 아니냐. 동경에다가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국민투표로 갈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 거다. 그래갖고 반대를 무릅쓰고 막 하는데 이 측근들하고 몇 시간 토론을 하면서 핵발전의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교육적으로 배치하는 영화인데 마찬가지로 서울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영덕, 이 대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덕에 발전소 들어서면 대게도 사실 안 사 먹으려고. 근데 실은 울진 대게도 유명한데 다 똑같은 대게거든요. 핵발전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기장 쪽에서 대게 가끔 오거든요. 삼척도 그렇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진짜 아니 또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 영광굴비를 요새 법성포굴비라 그러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이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법성포굴비로 상표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밀양의 분들. 서울의 사람들이 나서 투쟁을 해야 될 이유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이 여세를 몰아 재능노조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